자, 소개드리겠습니다. 판결문 하나로 법정을 울리고 세상에 울림을 주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주영 판사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시죠, 판사님. 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판사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네, 제가 2006년 1월 5일자로 법원에 임관을 했으니까 이제 16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이죠. 울산에서 자살 방조 미수 혐의로 기소된 청년들에게 박주영 판사님이 쓰신 판결문이 있는데 당시 재판을 받았던 청년들이 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3명이서 같이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인데요. 동반 자살을. 네. 혼자 자살을 시도하다가 계속 실패한 피고인들이었는데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피고인이 SNS에서 같이 자살할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모여서 울산의 여관방에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자살은 미수에 그쳤는데 한 사람은 의식 불명에 빠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며칠 뒤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친구는. 그리고 2명만 이제 기소돼서 왔는데 처음에 이제 그 간단한 기록이 올라왔는데 공소장만 읽어보는데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네. 피고인들 나이를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는데 자살이 미수에 그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정도면 집행유예로도 석방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그냥 석방했다가는 또 나가서 바로 자살할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여서 이게 무슨 대책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피고인들의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대한 조사를 제가 보호관찰소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우한 유년기 또 아버지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학업도 제대로 못하고 의지할 사람은 그 여동생하고 엄마뿐이었는데, 근데 여동생은 또 일찍 결혼해서 출가해서 또 여동생한테 의지하기는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였는데 그 구속된 피고인 경우의 얘기입니다.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돼서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겁니다. 뭐 전깃줄로 목을 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건으로 저한테 온 사건이었는데. 어떻게든 저는 법정에서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어떤 얘기들 아니면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계속 강구를 했었습니다. 자살을 막으려는 수많은 대책과 구호가 난무한다. 그러나 생을 포기하려 한 이의 깊은 고통을 우리는 제대로 공감조차 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밖에서 보기에 별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삶과 죽음은 불가해한 것이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판사님이 재판날 따로 또 준비한 게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편지도 있고 책 2권과 용돈 20만 원을. 네. 뭐 돈은 주려는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책은 준비를 해갔었고요. 구속된 피고인한테 제가 물어봤죠. 이제 영치되는 금액이 얼마 있느냐, 돈이 얼마 있냐 그러니까 그때 7만 원 정도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이 좀 멀었거든요, 울산에서. 그래서 사비는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또 돈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 주머니에 있는 20만 원을 책에 끼워서 줬습니다. 주면서 제가 계속 걱정했던 건 출소하자마자 또 다른 어떤 나쁜 선택을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조카가 3살이거든요.
동생 집으로 여동생 집으로 빨리 가고 그다음에 조카한테 선물 좀 사서 들고 가라 차비하고 그 당부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이제 그 판사님이 청년 두 분에게 쓴 편지를 좀 읽어드리자면 피고인들의 삶과 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형의 선고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각자 써내려가야 합니다. 설령 앞으로 채워갈 여러분의 이야기가 애덜프다 해도 이야기는 절대로 도중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도 궁금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을 앞으로 누릴 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참 지금 이렇게 들어도 참 뭉클한데 그 재판 이후에 그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혹시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그게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재판 그날 구속된 피고인이 풀리는 날 바로 그날 당일에 여동생 집으로 전화를 제가 그랬더니만은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쪽 그 여동생 집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재판부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일단 그날 뭐 너무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을 했고 그리고 그래도 또 계속 궁금하니까 한 6개월쯤 지나서 그 보호관찰소에 그 피고인이 치료를 잘 받는지 정신과 치료를 제가 그 부과를 했었거든요. 심리 치료 같은 거. 근데 물어보니까 치료 잘 받고 있고 새로 일하는 것도 또 잘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한 1년쯤 지나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분이 그때 그 판결 뉴스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 방송에 댓글을 다셨던 거를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 댓글에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지금도 지금 피고인이 그 당시에 재판 얘기를 하고 저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댓글로 남기셔서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뭐 늘 얘기 드립니다만 누군가의 이렇게 관심, 이 우리 그 재판관님의 관심이 또 누군가에게 새로운 그러니까요. 삶을 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선박 건조 현장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4명이가 죽었습니다. 사망했는 사건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큰 회사의 사업장에서 한 달 사이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몇 년 전에도 전력이 계속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판결 쓰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피고인 측을 설득해서 제가 직권으로 그 현장에 나갔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더라고요. 그 배 안에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다녔는데 불도 잘 안 들어오지 않고요. 근데 뭐 용접하는 옆에서 용접하고 있고 실제로 노동자가 근무한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에서 실제로 사망한 장소에 가보면 전혀 느낌이 다르죠. 사망했을 당시의 그 심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무거운 마음으로 힘든 생각으로 판결을 썼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삶이 있는 저녁을 걱정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다소 존재한다는 현실은 서글프기 그지없다.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이 사건 각 사고에도 여지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우주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빈부나 사회적 지위, 근로 조건의 차이가 현저한 여명의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는 암울하다. 피고인들 전부에게 예외 없이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생명은 계량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함에 있다.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기업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비용이 싼 하청업체들한테 가장 위험한 일들을 위험하고 단순한 일들을 맡깁니다. 맡기죠. 그러면 그 하청업체에서는 또 가장 임금이 싼 노동자들 미숙련 노동자들한테 그 사건들을 맡기죠. 제일 위험한 사건을 제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무한 지 하루 만에 산재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한 사람들이 제일 값이 싸거든요. 사람의 목숨이 이 경제적인 그 비용으로 이 좌우지우지 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픈 거죠.
그리고 죽는 사람들은 늘 가난하고 힘없는 아버지나 아들들이 였고요. 그런 분들이 계속 뭐 떨어지고 뭐 끼이고 뭐 잘리고 하는 그런 사건들 당해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정말 너무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겼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을 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이 약해서 대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이 1,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4명이나 죽는데 제 사건이 그랬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 너무 비정하게 느껴졌죠. 네. 산재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에 보다 지금 많이 나아진 게 없어서 아,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얼마 전에 그 뭐 김훈 작가님 같은 경우는 생명안전 네트워크라 그래서 거기 공동대표를 맡으시면서 계속 산재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김훈 작가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떨어지고 끼이고 그 죽는 그 근로자들이 젊은이들이 국회의원의 아들이고 뭐 재벌의 아들이고 힘 있는 정치인의 아들이고 그렇다면 산재가 계속 과연 발생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 지적이 저는 상당히 많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결국은 힘이 없고 약하고 누구도 사회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받지 않는 쪽에서 계속 돌아가시고 계신 그런 현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도 심각합니다. 네, 진짜. 아, 사실 그 이런 일이 조금 그 이제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 이제 이 법도 조금 지금 뭐 개정을 하려고 많은 분들이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법이 네.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돼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네. 그리고 그 생명이 누구라도 부자든 뭐 빈자든 사회적 소수자든 누구의 생명도 귀하다고 느끼고 서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맞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아, 이게 뭐참 진짜 이 지금 뭐 예전에 비해서 그런 인식들이라든가 이제 관심이 이제 지금은 뭐 많이 높아지긴 네.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사고가 또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하고 네. 이런 사고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형사 판결의 양형의 이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써보자. 그래서 피고인들한테는 좀 반성하게 하고 피해자들한테는 위로를 주고 사회 구성원들한테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안 보이는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각성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저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친 결과가 그런 판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진짜 판사님 박수를.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또 판사님이 계시다라는 게 저 한편으로는 참 든든하고 참 뿌듯하고. 예. 판결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사실 비판이 많습니다. 네네.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감상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금기시하는 그 글의 형식이죠. 저한테 대해서 비난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감성팔이 아니냐 뭐 이런 비난도 있고 어디 판결에 수필을 쓰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쓰면서 했던 생각은 뭔가 하면은 사람 살리는 일인데 무슨 뭐 다른 게 뭐 필요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비난이나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고 혹시라도 구설이 오르면 판사직은 뭐 그냥 접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썼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뭐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그게 좀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결과가 저로서도 뭐 참 보람 있었던 사건이었죠. 네. 그 오늘 판사님이시니까 판사님이 생각하는 판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같은지요? 네, 판사는 기본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자면 흔히 하는 말인데 판사는 마지막에 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이 법원 이후에는 판단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다른 후배 판사들이나 동료 판사들한테 젊은 판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가 쉽게 무너지거나 부러지면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찮게 여겨질 수 있고 함부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서서 버티고 서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판사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 공통 질문 한번 우리 조셉이 한번 드려볼까요? 나를 가장 똑바로 서게 하는 건 이것이다. 염치다. 염치요. 염치다. 왜 염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의나 뭐 선 같은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거든요. 바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의나 선을 추구하다가 대부분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금 법 공부를 한 지가 한 30년 넘었고 매주 정의가 뭔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뭐가 정의냐, 뭐가 선이냐, 악이냐 구별해보라고 하면 구별을 잘 못하거든요. 정의할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의나 선을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냉소합니다. 정의가 어디 있어? 선이 어디 있어? 악은 어디 있어? 이렇게 냉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악이나 불의의 노림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그런 길인지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될 지점인데요. 근데 그걸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염치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염치 있게 사느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 사느냐, 그러면 좀 더 정의롭고 선에 가까운 삶을 산다. 또는 뭐 비슷한 것들, 공감도 될 수 있고, 뭐 배려도 될 수 있고, 혹은 작은 예의나 매너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삶이라면은 좀 정의롭고 선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지금 좀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염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건 바로 염치라고 생각합니다. 염치. 그 염치만 지켜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네. 염치가 또 기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진짜. 작지만 가장 기본적인 네.